원숭이 똥구멍 저번 주에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시 쓰는데 유용한 거예요. 응? 어저께 요거 한 번 더 듣고 가자고요. 자, 이 시가요, 제가 정말 어디 가서 어린이 동료를 듣는데, 야, 저기 시 쓰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원숭이 똥구멍에서 뭐가 신기한가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뭐를 느끼셨나요? 이 시가 보면 이제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데, 빨간 걸 보면서 바로 빨간 사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로 연결시키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 쓰는데 행과 연은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이건 색깔이었어. 그러면 빨간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그럼 맛있는 거하고 바나나하고 이게 뭘로 연결된 거죠? 맛으로 연결된 거고. 또 바나나는 길다. 길면 기차. 뭘로 연결했어요? 모양을 가지고. 또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이게 뭐예요? 속도.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 백두산.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를 쓰든지 엉뚱한 말 전혀 연결 안 되는 걸 쓰면 안 되는 거고, 위에 행과 밑에 행이 연결하는 거는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관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늘 그걸 해가지고 왔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주제, 색, 및 형태 이걸 했잖아요. 요거 한 사람씩 넣어주세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여기는 제일 위에 보면 주제가 나와요. 가을이라는 주제를 놓고, 가을 색은 뭐 거뭇거뭇한 가을, 그 다음에 거뭇한 가을이 뭐 길다, 뭐 이렇게 그 말 속에다 어떤 단어를 하나씩 조합하면요, 굉장히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 속도도 놓고, 여기 보면 청각, 시각, 후각, 심정, 조리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거기다 끼워 넣어주면 시가 아주 청량감 있고 깊이 있어져요. 그래서 이걸 시 쓸 때는요, 항상 이걸 옆에 놔두고 이걸 하나씩 쳐다보면서, 아, 여기다가 내가 요 부분에는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다. 요 부분에 하는 시각을 한번 넣어보겠다. 청각을 넣어보겠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아주 글이 정말 남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내가 시 창작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그게 참 강의에서 쓸만했다고 하는 것이 이 원숭이 똥구멍, 그다음 유의어 찾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할 때는 뭘로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점쟁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점쟁이처럼 생각해야 돼. 우리 점쟁이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시인들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뒤에 바로 나오네요. 저번에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어떤 것이 점쟁이하고 시인들하고 같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봤죠. 그때 생각나요? 다 잊어먹으셨구나. 점쟁이하고 시인하고는 너무 같은 게 많아. 첫째는 학력이 필요 없어. 점쟁이가 아무리 가난하고 학력이 없어도 그 앞에 가가지고는 굽실대야 돼. 네? 학력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신과 인간 사이에 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동티나요? 그러니까 봐야 되고, 확대 해석한다, 공감을 끌어낸다. 이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말들이요 하나하나 보면 점쟁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인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나 같아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한 번씩 써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시를 쓸 때 생각해야 되는, 할 때, 내가 점쟁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언도 할 수 있고, 내가 점쟁이지 생각하면 내가 신과 한 인간의 사이에 있으니까, 이 점쟁이는요, 시 쓰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 방법이니까, 여러분 좀 읽거나 지나갑시다. 저번에 했으니까. 모든 것을 확대 해석한다. 어떻게 확대 해석할까요? 당신 집안에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 그 귀신이 당신한테 붙어서 지금 당신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점쟁이가 그렇게 던지니까 듣는 사람, 누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 생각하면 우리 고모네 사촌에 누가 빠져 죽었어. 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그 귀신 떨어뜨려야 부적도 쓰고 해야 돼. 뭐 이러는 거야. 그 얘기는 있을 법한 얘기를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그 왜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당신 집안에 아기운이 끼어가지고, 당신 그러니까 그걸 그분한테 빌어야 돼. 떡도 하고, 굿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해보려고 또 가만히 생각해. 누구가 그랬을까? 우리 고모가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애기 하나를 띄웠어. 이런 생각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 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법한 그 광범위한 얘기 중에 한마디를 던져서 시인들이 공감하게 만들어줘. 이게 점쟁이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을 끌어낸다? 확인할 수 없는 거짓말 한다. 아까 그거 말하는, 누구네, 당신네 애군이 끼었다. 그거 사실 확인할 수 없잖아. 애군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확인되지 않아.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포괄적인 진실이다. 빗대어 얘기한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네 어느 것에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이 한마디로 다 하는 거야. 시도 그래요. 시를 쓸 때, 몇 월 며칠 날 누가 고모네 몇째 딸이 어느 내과에 가서 몇 월 달에 수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시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 하나로 다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주술적이다. 시인들이 쓰는 말 중에는요, 주술적인 것도 많아요. 아주 옛날에 부족 사회에 있을 때 부족장이 되게 주술사였어요.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애군도 끼고 그 사람 말 잘 들으면 병도 나. 그러니까 주술사 말을, 그게 주술사였어. 주술사가 시인이었어. 지금 말하면 시인이었어. 그러니까 시인과 주술사는 같은 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외 대상이다. 아무리 국민학교밖에 안 나고 가난한 그런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는 뭘 한마디로 들으려고 다소곳 해야지.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옥박 찔러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심미적이다. 각오를 맞춘다. 광의적이다. 모호하게 얘기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인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애군이 끼어서 죽는다 그러면 몇 월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죽을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응? 그냥 모호하게 얘기한다며. 대비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 죽었는지 물에 의해서 죽었는지 또 비슷하게 얘기해버려. 시치미를 뗀다. 자기 한 말을 다시 질문을 해.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딱 시치미 떼고. 통찰력이다. 예지력이다. 관찰력, 다의성, 애매성, 암시성, 진실성, 광의적.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점쟁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를 쓸 때는 이걸 보시면서 내가 시인이다 생각하면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나. 점쟁이들이 막 구구구 설명 안 해요. 응? 그거 시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시 쓸 때 어디를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알듯하게 해줘야지 알게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다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유의어 찾는 거, 유의어 내가 시 창작 과정에서 여러분들 얘기한 중에
이 유의어 찾는 방법도 두고두고 써먹고 두고두고 유의해요. 유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언어들을 누가 그거 언어에 대한 당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렴풋이 앓고 그 뜻을 그냥 안다고 생각했지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사용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단어를 유의어를 찾으면요 굉장히 좋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배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KBS 강의를 쭉 해오셨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연치는 지금 80이 되셨고 시가 흐르는 서울 우리 고문이시면서 심사위원이신데 이분이 등단했을 초기에 심부름을 갔어요. 옛날에는 등단하고 나면요 완전히 심부름꾼밖에 안 돼. 선배들이 뭐 담배 사라면 담배 사오고 하다못해 커피값 내라면 커피값도 내고 완전히 그냥 거의 뭐 하인식 하듯이 막 부렸어. 그래도 막 선배들한테 꼼짝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선배라 그러면 나도 무서운 상대였어. 근데 신부를 보낸 거야. 어디 가서 무슨 원고 좀 받아와라 하고 이제 신부를 보냈는데 어디를 갔냐면 구상 선생님한테 신부름을 갔대요. 갔더니 구상 선생이 자기 원고 쓰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면 막 대답도 안 하고 있더래. 근데 이따가 자네 사전 읽어봤어? 이상하다. 이 양반이 무슨 사전이 소설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읽어봐?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가는데 자네 저기 다음에 올 때는 사전 3번 읽어보고 오게. 그래서 나오면서도 이상하다. 내가 사전을 어떻게 3번씩이나 또 읽어보냐.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글을 쓰는데 단어가 뭐죠. 그래서 정말 바로 교보에 가서 사전을 3개를 샀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하나는 방 안에 하나는 마루에 뭐 화장실에 던져놓고 사전 보일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펴봤어요. 그러면서 단어를 익혔다 하는 분이 김성배 선생이에요. 그 김성배 선생은 그렇게 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은 선생이 단어를 많이 알아요. 이분은 서백림 사건이라고 옛날에 정치인들이 주로 어떤 국내가 좀 힘들면 어디 큰 사건을 터뜨려요. 뭐 서백림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 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서백림 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거기에서 거주하는 우리 문인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간첩단으로 묶어가지고 막 한참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 간첩이라는 데는 할 말도 없고 누가 대들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은 선생이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저 노량진 지하 감옥에 가서 시큰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놨는데 심심하니까 나 뭐 읽을 거리 좀 달라 소설이나 뭐 달랐더니 그런 건 안 주고 사전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사전을 할 것도 없고 사전을 내가 이거 다 외워버리겠다. 한 장씩 다 외운 다음에 뜯어먹고 해서 사전을 다 뜯어먹었답니다. 그래서 고은 선생 그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아시는 분으로 정평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밑에 여기 잘 웃고 계시는 분이 고은 선생이에요. 고은 선생 글은 써문시라고 할 정도로 단어를 많이 하시고 잘 쓰셔요. 이분이 그런 분이고 이 김성배 선생은 여기 옆에 있는 빵모자 쓰고 계시는 분이 김성배 선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고은 선생이나 김성배 선생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아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게 맞죠. 근데 왜냐면 나는 이렇게 컴퓨터를 갖고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이죠? 도구. 여기 까만 점을 누르면 사전이 나와요. 한컴 사전에다 대고 만약에 어머니를 한번 쳐볼게요.
어머니를 쳤더니 유효사전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비슷한 말이 안부모, 모친, 모, 가모, 주모, 가자이, 아모, 아미, 자친, 사친, 어머니, 뭐 휜당, 모당, 북당, 존당, 대부인 뭐 이게 한 30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은 인터넷을 안 해요. 그걸 못해요. 고은 선생이나 김성배 선생은. 나는 이걸 하니까 그분들보다 몇 배의 단어를 많이 아는 거야. 내가 실제로 외우고 있는 게 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기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하거나 이런 사전을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유효 사전만 찾으면요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군요. 사전 찾기와 유효 사전 찾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쓰는데 글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하는 원숭이 똥구멍은 연과 행을 연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를 생각할 때는 점쟁이처럼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점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 것인가. 실제로 점쟁이들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 내지 30%밖에 얘기 안 해요. 그걸 해석해서 듣는 건 나야. 내가 내 마음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듣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도 30%만 얘기하면 돼. 70%다 얘기하면 시가 안 돼요. 껌껌한 밤에 내가 그냥 예를 들면 호롱불을 들고 무슨 신발을 신고 고무신을 신고 뭐 나섰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껌껌한 밤에 나섰다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되는데 처음에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 정도만 해도 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를 막 다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막 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 뭐 신발을 신는 방법도 뭐 왼쪽부터 신었느냐 오른쪽부터 신었느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설명이지. 이렇게 어떤 팩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꽤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원숭이 똥구멍처럼 어떤 연과 행을 연결할 때 연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단어를 찾을 땐 유효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의 언어를 풍부하게 하라는 것이고 어떤 시를 쓸 때 생각을 내가 점쟁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이 얘기는 해줬을 건데 우리가 가장 시를 잘 쓰고 쉽게 쓰는 방법이 하나가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뭐와 뭐를 비교해놓고 쓸 때 가장 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종상 선생의 어머니란 시는요, 이래요. 들에 있는 밭고랑하고 자기가 읽는 책하고의 그걸 모양을 비교해놓고 시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들러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많은 일항에 어느 만큼의 홈이 들고 계실까. 우리 엄마는 글자의 일항을 눈길로 타면서 엄마가 책을 엄마가 김을 매듯 책을 읽으면 싱싱한 보리숲 굴줄 사이로 땀 젖은 흙냄새 엄마 목소리 그걸 엄마가 김 매는 모양을 내가 책 읽는 모양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쓰니까 시가 아주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회초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회초리라는 시는 황금찬 선생님이 저한테 나를 좀 이뻐하셔서 나한테 선물로 뭘 해주셨냐면 자기 선생님의 시를 자필로 글을 써가지고 이만큼 써가지고 하나를 주셨어요. 그 시가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후백, 황금장. 황금장 선생님이 호가 후백이에요. 이 회초리를 드시고 종아리를 걷어라.
맞는 아이보다 먼저 우시던 어머니. 어때요? 좋잖아요. 이걸 받는 순간 내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왜 쏟아졌어요? 그 황금찬 선생이 어머니가 이렇게 인자하셨구나. 그래서 뜨는데 거기다 대고 답시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해철이, 김기진, 해철이 치시고 잠든 아이 종아리 쓰다듬던 아버지, 가만히 숨죽이던 아이 후백 선생님 해철이 받아들고 그 아이 눈물 흘렸네. 이건 뭐냐면 황금찬 선생의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나 우리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오버랩돼서 아버지가 하신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꾸지람 듣고 내가 뭔 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실 때면 너 효철이 몇 개 해와라. 그래. 그러면 효철을 갖다 딱 놓으시면 몽챙이 올려놓고 탁 종아리를 걷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효철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립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꾀가 많아가지고 쌀이나무 안 꺾고 오고 미루나무 새순을 꺾고 와요. 그거 한 대만 때리면 딱 부러져요, 그거. 그럼 5대 맞아봐야 뭐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밤에 자다 보니까 종아리가 따끔따끔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신 거야. 낮에 때린 아들의 종아리가 안쓰러워서 이게 쓰다듬고 계신 거야. 그럼 내가 깼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냥 그대로 자는 척 했단 말이지.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보세요. 회초리 치시고 잠든 아이 종아리 쓰다듬던 아버지, 가만히 숨죽이던 아이 후배 선생이 회초리 받아들고 그 아이 눈물 흘렸네. 뭐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하면 이게 좋은 시가 돼요. 근데 나는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황금찬 선생이 회초리의 마음을 그대로 베껴서 쓴 거예요. 자, 그게 시를 쓸 때는요, 어떤 대상을 놓고 그걸 갖다 연결하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또 한 가지 내가 여러 번 나오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부부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부부가 뭐냐? 남녀가 만나서 살 때 부부지. 한 사람은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부나 또 뭐죠? 네? 호랩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으면 부부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철로도 그래요. 철로는 한 가닥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철가닥이 되지 그게 철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부나 철로하고를 가만히 대비해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둘이어서 하나인 철로 같다. 둘이 있기 때문에 철로고 둘이 있기 때문에 부부단 말이지. 한 가닥 한 가닥 옆에 마주 누운 비익조. 비익조 아시죠? 예. 날개 하나밖에 없는 새. 그처럼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리고 서로 손 뻗어 팔벽에 함께하고 철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둘이서 팔벽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눈짓 주거와 높낮이 거르며 간격이 결처럼 고와야 한다. 그 철길 놓는데 가보니까 뭐 청평이 되고 높이 맞추고 하는 게 눈길 주고받아 높낮이 고르고 결처럼 간격이 고와야 한다. 이 간격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응? 고와야 한다. 휘어져 골곡진 높아가는 언덕도 완만하게 보조 맞춰 가지런히 더불어 가야 한다. 철길도 크 올라가거나 큰 거리 가면 탈선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그래요. 어디 확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완만하게 보조 맞춰. 높아가는 언덕도 휘어지는 길도 완만하게 보조 맞춰 가지런히 가야 된다. 그게 부부란 말이지. 그게 철길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처럼 노을처럼 역사와 역사를 연이는 둘이어서 하나인 철로 같다. 일출 아침에 해가 뜰 때 노을이 지는 것은 구름이 해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 때도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늘을 가려버리면 노을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름다워야만 일출처럼 노을처럼 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역사와 역사를 연있는 기차가 역사와 역사를 연있는 건 우리 생애 부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차에는 뭘 싣고 다녀요? 큰 짐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우리 자식들, 뭐 부모들 다 싣고 다니는 거야. 응? 그리고 둘이서 하나는 철로 갔다. 이걸 철길을 그대로 부부라는데 대입을 시키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더 잘 쓸고 못 수가 없어. 그 모양만 갖다가 붙인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뭘 대비해서 비슷하게 가졌으면 시는 참 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를 쓸 때 대상을 거다 놓고 쓰면 아주 쉬워요. 어떤 대상을 내가 발견해. 아, 저게 꼭 우리 딸내미 같아. 그럼 우리 딸내미, 그 대상 딸내미하고 똑같은 걸 놓고 쓰는 거야. 그러면 시가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미지화된 시는 저번에 또 얘기했는데 자꾸 하니까 그런 거 같아서 관두고, 패러디, 풍경달리라 로마 군단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예, 로마가 조그만 도시에서 전 유럽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패러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익혀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로마 군대의 이 옷차림이요, 여기저기서 패러디해서 모아놓은 옷차림이에요. 이 옷차림으로 전 유럽을 제패했어요. 처음에는 로마 군단의 그 군인들의 주 무기는 창하고 방패밖에 없었어요. 창으로 전체를 가리고 방패 전체를 가리고 창을 가지고 전진 하면서 그냥 전체 이렇게 해서 싸웠던 건데, 어디 가서 싸우는데 창이 길게 들어오니까 딱 피우고 그 사이로 딱 들어와가지고 칼로 막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창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작은 칼에 다 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창을 작은 칼을 또 달아줬어요. 작은 칼을 달아줬는데 다 상대편 어떤 데가 싸우니까 상대편 창은 똑바르지만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 찔렀다가 나올 때 머리를 잡았던 게 머리가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 싸우겠는가.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뒤에서 아무리 당겨도 머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모든 장점을 따가지고 만든 그 옷이 로마 군대의 옷인데, 로마 군대야말로 패러디를 가장 빨리 한 사람, 빨리 하고 잘한 사람이에요. 이게 패러디예요. 패러디는 건 남들이 한 것을 빨리 나한테 모방하고 그걸 창조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모방이 바로 저렇게 모자도 저렇게 차고 칼도 차고 옆에 작은 칼까지 차인 거야.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로마 군단이요,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었냐면, 이 녹색된 부분이 다 로마였어요. 지중해는 다 먹고, 이 지중해 이 너머 이쪽에는 사막이에요. 밑에도 사막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곳이야. 영국도 이쪽에는, 독일 이쪽에는요,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라서 까지 가가지고 통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전 유럽을 다 통치하는 게 로마인데, 로마가 원래는 여기 보면 약간 이상한 점 하나 있죠. 요것이 로마야. 응?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조그만 로마가 이 반도를 차지하고 전 유럽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뭐예요? 패러디예요, 패러디. 예? 패러디가 그 전 유럽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패러디를 여러분도 잘 아시면 문단을 통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예? 그래서 시를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유유해서 차선도 찾고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뭐 하지만 최고 잘 쓰는 방법은 사실은 패러디예요. 패러디는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고 패러디가 창조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실론에 보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론을 쓸 때는 시와 소설과 뭐 스피링이 갈라져 있을 때는 아니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실론이라고 처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기보다는 그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어떤 거는 이 챕터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패러디야말로 창조다 하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러디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정관 선생의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어떤 대비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쓸 때 부부라는 걸 그렇게 썼고요. 또 화답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 조주훈의 완화삼이라는 시 아시는 분? 이 완화삼은요. 조지훈 선생님이 박목월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쓴 거야. 뭐 시이니까 시처럼 썼겠죠?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우름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리는 강마을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장하고 한마는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사노니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조주훈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인데 이 완화삼 여러분 지금 모르는 사람 많죠? 나그네 아시는 분. 그런데 여기에서 화답으로 쓴 시가 바로 박목월 선생님의 나그네예요. 여기서 뭐라고 썼냐?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매줄기 남도 300리 숭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거 보시면요. 근데 완화삼보다 나그네가 훨씬 유명해요. 완화삼도 굉장히 잘 쓰시는데. 그리고 나그네에 나오는 장면이 완화삼이 다 있어요. 보면, 그러면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에 젖어 술 읽는 강물에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 한맘양 병인양하여 달 아래 고에 흔들리려 가노니. 이 말을 박목월은 패러디해가지고 아주 임팩트하게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패러디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러디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화답시기도 하고 편지에 대한 화답을 이렇게 썼어요. 이 박목월 선생님이 대표시로 하면 그냥 나그네가 꼭 나와요. 물론 우리 시는요 그렇게 두 가지 내가 여기서 말씀할게요. 패러디를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고 먼저 쓴 사람보다 두 번째 쓴 사람이 더 잘 써요. 요즘 그걸 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 우리 이영진 선생님 그만한 실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기척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서정주 선생님의 시인데요. 제가 서정주 선생님의 일본 천황 축시라든가 전두환 축시나 이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황금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전 서정주 선생님의 금연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금찬 선생님이 기척도를 내 앞에서 이렇게 읊으셔서 황금찬 선생님이 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눈물 아롱아롱 피를 불고 가오신님은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뼈는 서역 산만리 옷깃 여며여며 가오신님의 다시 오지 못한 팥쪽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래로 새긴 육난 메뚜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양비어서 부지런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호롱빛에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먹여 젖는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이 시는 어떻게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이 시는요, 옛날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학도병으로 막 그러다가 동남아로 막 보낼 때예요. 가면 죽는 거야. 그냥 총알 바지로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가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 다시 가면 못 올 길을 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 머리털을 잘라서 시라도 삼아줄 걸 그렇게 쓴 시예요. 그래서 황금자 선생이 이 시를 봐라. 신적의 미워하지 말아라. 서정주 선생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귀척도는요, 서정주 선생 귀척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화답시예요. 누구냐면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도 시를 엄청 잘 써서 서정주 선생하고 뭐 실력도 비슷하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친한 친구 오장환이라는 있었는데 이분의 시는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북으로 가셨기 때문에 금서가 돼서 우리한테 안 알려졌어. 근데 거기 오장환 기촉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썼나? 이 오장환 하는 사람 이런 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파축으로 가는 길은 서역산만리 뜸북이 우르무는 논두렁 어두운 밤에서 갈래갈래 날려보는 외방 젊은이 가슴에 깃든 꿈은 날에 젖고 기다리는가 흙먼지 샤우기는 장거리에 허리끈 끄르고 데님 끄르고 끝끝내 옷고름 떼고 어두컴컴한 밤구석에 혼자 앉아서 창 너머 뜨는 달 상현달 바라보면 물결은 아랑아랑 먼 바다의 향기를 품고 파촉에 인쥳빛 노을은 차차로 더워지는 눈시울에 풀숲마다 소해자의 관들이 널려있는 때의 땅에는 너를 기두리는 일금 일천십야의 쌀러리와 재금한 투울이 하나 집에 떠나고 권성마저 뿌리치고 장한순 하룻밤에 마시려 해도 그러사 안 되지라고 파촉으로 가는 길은 서역 하늘 밑 둘러보는 내 웃음 용천에 꼽히는 울음 굳이 가서 웃는 검은 하늘에 상기도 날지 않는 너의 꿈은 새벽별인 양 이 새벽별 모양 반짝일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이 말 내용을 그대로 서정주 선생님이 추락해가지고 쓴 게 귀척도예요. 근데 이 귀척도는 뭐 금서가 돼서도 안 나왔지만 보면 두 개 다 봐요. 길게 쓴 걸 짧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봐요. 완화삼이 합보다 나그네는 3분의 1밖에 안 돼. 이것도 한 3분의 1에 4분의 1밖에 안 돼요. 짧게 쓸수록 시는 좋고,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먼저 쓴 사람보다 뒤에 쓴 사람이 더 좋아요.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호승 선생의 시를 패러디한 김기진은 그만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낫게 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패러디를 하라는 게 뭐냐. 그런 선행된 시를 보고 쓰면 내가 더 확실히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디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장환 선생의 시는 사연 있는 시가 나중에 또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요것만 하고요. 자, 패러디 요거 한번 우리 낭송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올릴게요 나중에. 햇살 가득한 배나 지금 나하고 하고 싶어 내가 무엇을 때 꽃처럼 피어난 나의 문자 동그란 흙으로 너내 위에 떠있고 동그란 달로 나 내 아래 떠있는 이 눈부신 은호의 치부 오직 심장으로 나가는 동안 신의 방 너와 내가 만든 아름다운 완성
해와 달, 지평선에 함께 떴는 땅 위에 제일 평화롭고 뜨거운 대답.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리가 뭐 다 여기는 다 부부 생활 한 사람들이니까 관계 없는데, 부부끼리의 성행위는 신성한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가다가도 여보 한번 할까? 응. 그 얘기야. 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응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를 6초에 낼 수 있느냐. 대단하다. 이 문정이는 물론 섹슈얼한 시를 많이 쓰지만 윤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문정이 시 중에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시인들이 하는 시의 행위가 그 나라 말과 그를 깊이 있게 해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인들이에요. 근데 응이라는 단어 하나를 지금 생각하면 자 그런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응 들으면 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응이라고 들었어. 근데 문정이 이 시를 보고 난다면은 참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거기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을 한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난 응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정이가 이래서 대단합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를 그럼 내가 잘했을 것 같은데 잘하진 못했지만 한번 볼게요. 저는 융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 누가 잘 보여요? 저기 연희선이 잘 보여요? 잘 보이면 저거 한번 읽어봐 줄래? 한번 읽어보세요. 네. 미끄덩거리는 공연 속 딸이 말아 감고 혐오스러운 김을 뿜어내며 삐집고 나오려 한다. 36개의 석주를 받고 경보기를 달고 입구를 닫아 덮어도 방심을 해집고 탈출을 시도한다. 대충 도와주고 싶기도 하지만 쌓고 겉에 악기를 붙이며 한가는 그러려니 새끼를 치고 하나를 손잡고 몰려온다. 요구 머리를 비틀어 융 기다렸다. 사전에도 신기에도 없는 태초에 없는 모욕의 말. 이건 뭐를 패러디했을까요? 응을 패러디했는데 한자를 가지고 제목으로 한 걸 보고 한자 제목을 패러디한 거죠. 내용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게 꼭 어떤 내용을 패러디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패러디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설을 좀 하면요. 저도 여러분들은 내가 등단하신 분 우리 등단할 때 하고 우리 강의할 때 꼭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인의 자세가 남을 욕하지 말라에 꼭 해요.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나 해꾸지 않은 사람 욕하고 싶어. 누구 만나면 그놈의 새끼 나쁜 새끼 뭐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 미끄럼거리는 속에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꿈틀거려. 그래서 계속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36개 석주가 뭘까요? 이빨, 36개 석주를 받고 입구를 경보기를 달고, 경보기는 뭐예요? 요게 경보기야. 경보기를 달고 입을 이렇게 빡 다물어도 방심을 해줬고 자꾸 탈출을 시도해. 욕이라는 게. 그래서 대충 놓아주고 싶기도 하지만 나도 욕하고 싶지만 싹 욕을 해주고 나면 그 말이 돌아다니면서 쌓고 보태고 막 악취를 하고 홍간을 하고 그 사람 한 말하고 섞어가지고 막 탄날이 섞어갖고 돌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그놈 새끼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돌아올 때는 네가 뭐 죽일 놈이라고 그랬다며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돌아온다.
요게 머리를 비틀어 융해야 되겠다. 요게 머리는 요걸 딱 뒤집으니까 융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걸 하지 말고 융해라. 요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쓴 시입니다, 이게. 네. 야, 그랬는데 문정이의 융을 보고 썼어요. 어떻게 나는 봐요. 융이라는 그 내용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나는 융을 보고 요걸 썼단 말이야. 패러디라는 게 꼭 그거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이거 패러디를 했다고 하면서 쓴 것이 여러분 책을 갖고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융은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서울 하면 천만이 난 서울 살아 하고 서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흰도림을 한번 넣으면 이거 구로구 하면 서울시에서 구로구까지만 범위가 돼버리는 거야. 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 3번 출구 흰도림 이렇게 하면 범위가 얼마나 적어집니까? 요 3번 출구 요 굉장히 범위가 적어져. 대신 뭐야? 확실한 위치가 점점 나타나. 그 다음에 그럼 3번 출구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테크노 마트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요거 하니까 여기까지 아주 넓어졌어. 요거 전체밖에 안 돼. 거기서도 세미나 실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대신 범위는 적어졌지만 뭐가 올라가요? 확실성이 올라가요. 확실성. 그 다음에 여러분 앞줄에는 이덕기 선생님 한 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점점 조미가 좁아질수록 범위는 적어지지만 확실성은 올라가. 네, 그 무슨 얘기야? 근데 이 확실성이라는 게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확대되기는 한데 확실성은 약해져. 이거 줄이면 확실성은 약해져. 그렇잖아요. 네. 이거 봐요. 여기 구로구 해봐야 너무 넓어. 서울 결국 말하면 어떤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이 학술을 하게 되면 많은 범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토시를 떼는 것을 그걸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더 진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토시를 넣는 게 또 좋다 이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띠라고 해서 무조건 다 떼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하고, 그래서 시는 진실성 광의적인 표현을 다 해야 돼. 어떤 거는 광의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아주 범위를 좁혀서 요건 요거다 하고 딱 찝어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 제목만 좀 보여드리면, 이봐요. 6월 19일이라는 내가 시에서 6월 19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6월 19일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날은 뭐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있는 날을 얘기한 거야. 만약에 3월 27일 3월 27일 무슨 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숫자를 놓고 어떤 날을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일단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 19일이라는 그 시도 요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문학회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는데 김기진 선생님이 좀 와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초청이 오면 거의 안 빼놓고 갑니다. 가는데 거기 갔더니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교수예요. 우리 문단에 유명하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를 해요. 그런 분이 한다니까 쫓아갔지요 또. 그랬더니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성스럽게 얘기를 해요. 막 여자들이 막 깔깔거리 웃으면서 따라 하더라고. 야, 저렇게 성스럽게 얘기하다가는 미투로 걸리지 않나 걱정을 하면서 들었어. 그거 끝나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갔는데
더욱더 성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여자들도 더 깔깔깔깔 넘어가. 아,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 보고, 그냥 뭐 딴청 부리면서 어디에 사시죠? 뭐 시는 언제부터 시셨습니까? 시는 뭐 최근 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냥 딴청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는 그 옆에 있는 술 먹으러 가서 뻥튀기만 입으로 하나씩 집어넣고 있었어. 그 얘기, 그래, 그거 있다가, 야, 이거, 이래서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한번 그 교수라고만 붙어보려고 욕하는 시를 써가지고 한 게 이 시예요. 응? 뭐냐면, 유명 교수는 성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여인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 유명 교수니까 성스러운 얘기 하는 건 맞아. 그 성스러웠냐, 이런 성스러운. 근데 여인들이 깔깔거리고 웃었다니까 이거는 정말 성스러운 얘기를 한 건 아닐 거고, 그 성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여자들이 웃었을 거란 말이지. 여기서 반전을 일으킨 거지. 그 다음에, 남자투는 자꾸만 칭찬을 받아 마시며 콧등을 붉히고 여인투는 해운의 값이 무거웠다. 남자투는 거기 이제 참석한 남자인데, 당신 누구시 시 잘 써? 그냥 기분 좋아서 받아 마시고. 근데 옆에 있는 여자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 소리 잘, 안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나이가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참 듬직하다,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인2는 해운의 값이 무거웠다. 해운, 저번에 말씀드렸죠? 해가 만든 원, 나이테 값이 무거웠다. 당신은 지금 듬직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소리는 나예요.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시 없는 말을 만지작거리며 한 주먹의 뻥튀기를 입안으로 몰아넣었다. 섭이란 옆에 여자의 모퉁이를 옆에 여자의 삶을 물어보며 이렇게 하면 시맛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섭이라는 말은 아까 유의어 찾기에서 찾아보니까 섭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길섭, 뭐 풀섭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옆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녀의 옆에 있는 여자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뭐 이런저런 물어보며 시 없는 말을 반짝거리며. 시 없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음담패설 입으로 하면 자손이 귀해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손이 귀하려면 뭐예요? 시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시 없는 말, 그 음담패설, 그걸 시 없는 말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서 시 없는 말을 만지작거리며 들으며 한 주먹의 뻥튀기를 입안으로 몰아넣었다. 뻥튀기를 술집에 가서 한 주먹씩 집어넣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한 주먹의 뻥튀기를 입안으로 몰아넣었다고 했겠냐 이게.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상상력에서는 교수의 입에다 한 주먹 팍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 말을 못하게. 그 말을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딴청을 부리면서 얘기했지만 이 말은 그 말이야. 그 교수의 입을 확 한 주먹에 그냥 한 주먹 해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 인류학이 깊어질수록 여자 얘기도 인류학이잖아. 인류학이 깊어질수록 여인들의 웃음은 더욱 진지해지고 아까보다 더 하더라. 6월 19일 밤은 불과 같다. 창피하고 술도 먹고 했으니 불과 같다. 이걸 쓰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인용해서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숫자를 제목에 넣음으로써 이 시가 6월 19일 날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6월 19일 날 뭔가 있었다. 확실히 있었다. 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는 뭐 그냥 이 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만 지금의 6월 19일을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6월 19일 안에 확실히 뭐가 있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고 범위가 접어질수록 진실성은 높아가는데 그 공감하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렇게 공감 있게 하려면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해야 되고 진실성을 높이려면 범위가 좁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페러디 로마군의 복장을 보면 그 별거 아닌 것이 전 유럽을 제패했어요. 여러분 시 쓰는데도
남이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인용하면 여러분들이 문단의 훌륭한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 쓸 때 어떤 걸 길 가다 어떤 사건을 봤는데 내가 있었던 사건하고 같다. 그럼 그걸 패러디해가 그걸 그대로 연결하면 그냥 시가 돼요.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또는 어떤 형상을 내가 나의 무엇하고 같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시가 절로 나온다. 부부를 쓸 때 또 갑자기 철로 이게 부하고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한 거야. 뭐 특별히 머리를 많이 쓴 것도 없어. 둘이어서 하나님 철로 갔다. 이 사설 시조는요, 양반들이 시조를 읽는 걸 보니까 이 쌍놈들도 우리도 좀 뭔가를 하고 싶어. 양반들이 앉아서 그걸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사설 시조를 썼어요. 나 시의 종류에서 이따가 나중에 보여주는데, 사설 시조는 작자도 미상이고, 운율도 그냥 그 안 맞고, 행수도 안 맞아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양반이 시조를 썼다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2조 500년 동안에 모든 학자들이 시조를 썼어요. 그래서 양반이 쓴 것처럼 됐지만 시는 양반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요 신 방법에 자유시가 쓰게 된 건 요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본 잘못 맞은데 들었을 것이고 시조하고 아까 시조 여러 가지 시조 종류도 많은데 그렇게 들으셔서 그럴 거예요. 시도 글이잖아요. 네? 글이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하겠지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시는 그걸 잘 지키지 않을 따름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는 보면 기승전결이 잘 살아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시는 기승전결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승전결을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기승전결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글을 쓰는 데는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읽고만 넘어갈게요. 기는 일어날 기자는 한문이고요. 한시에서 첫 구절이나 논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승은 그 제기한 부분을 받아서 좀 더 발전시켜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옮겨서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쓰는 거고요. 결론을 맺는 거. 그래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에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그 형식이 기승전결이고요. 아마 소설이나 또는 수필도 사실은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근데 시만은 이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 하나만 가지고 쓰는 시도 있고, 승만 가지고 쓰는 시도 있고, 전만 가지고 쓰는 거, 말만 가지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은 시인들은 잘 안 지킵니다. 시인들이 버릇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데서 군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요건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저번 얘기하는 중에서 했지만 우리 압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도 완화삼이나 또는 완화삼 나그네, 그 다음에 귀척도, 오정환 귀척도하고 소정주 귀척도를 보듯이 긴 시가 더 불리해요. 길게 쓰는 게 불리합니다. 짧게 쓸수록 유리합니다, 사실은. 짧은 시는 빨리 사람들 머릿속에 임팩트를 주고 오래 기억이 남게 해요. 그래서 나그네가 유명한데 한번 볼게요. 제가 쓴 시입니다. 외계인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거는 서울대 교수를 지내신 여자 유명하신 시인이에요. 이분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아주 참 강의도 좀 좋고 평소의 이미지와 똑같은 강의를 하시면서 내가 요새는 현대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로 시집을 냈다고 해서 뒤에 좀 놨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사가지고 사인을 받고 전철에서 오면서 읽는데 내가 도대체 이 말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시인으로서 그 글이 해석이 안 된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외계인 언어가밖에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심사가 뒤틀려서 쓴 시가 그분을 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를 잘 쓰다가 유명해지다가 더 잘 쓰다가 외견이 되었네. 그러니까 요 말을 밑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붙이니까 영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싹 지워버렸어. 딱 지우고 나니까 시가 좋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 그분이 정말 시를 잘 써서 시를 잘 써. 그러다가 유명해졌어. 더 잘 쓰려고 현재시 공부한다고 썼는데 이건 외래어가 된 거야. 외계어가 된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말을 싹 이따가 지워버린 거예요. 처음에 썼을 때는 이 말이 있었어요.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는 뭐 이런저런 부호들, 시어들 욕을 하다 욕 닮아가던 나도 외견이 되어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도 쉽게 쓴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내 쓴 시를 김기진 선생 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썼다가 요걸 싹 지우고 나니까 좋은 시가 됐어요. 그래서 외견이라는 시는 현재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를 잘 쓰다가 유명해지다가 더 잘 쓰려다 외견이 되었네. 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구구절구 뭐 일고도 얼고 뭐 써봐야 설명밖에 안 되고 군더더기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짧게 쓰면 좋다. 자, 오늘 요거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틀린 문장을 찾아주세요. 어떤 겁니까? 아는 사람이 없네요. 고추벌레는 고추잎을 안 먹고 고추를 갉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쓰다 보면 그 쓰던 생도 그냥 쓰는 게 배추잎이 잎을 갉아 먹든 고추잎을 갉아 먹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무심코. 이거 어느 유명한 사람이 쓴 말을 잡지에 발표한 글 속에 있었던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둥근달을 굽어보며 발끝만 쳐다보며 걸었다. 여기서 뭐가 틀린가요? 달을 굽어볼 수 없어요. 우리가 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굽어보지. 응? 발끝이 꼭 물고 나무 서 있으면 모를 거야. 이거 말도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 뭐가 틀렸나요? 자, 여기는 뭐가 틀렸냐? 와가집. 와가라는 게 기와란 뜻이고 와가 집 가짜예요. 거기다 와가 집이랑 집이 또 들어간 거야. 우리가 쓰면서 이렇게 자꾸 틀린 말을 쓰는 게 많아. 와가 집 안 돼요. 와가 와가가 50여 호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와가 집이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나의 외갓집은 바다가 보이는 해변이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와가 여기 있을 때 와가집이잖아요. 와가. 그 다음에 외갓집. 외가도 외가야. 외갓집이라는 게 또 들어간 거야. 초가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역전합 시계탑에서 만나자. 역전합이 뭐예요? 그 두 번 쓴 거야. 역전앞이라는 건 역전해서 만나자 그러면 될 텐데 역전앞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틀린 말이고요. 요 말은 약수물, 되게 약수물 해요. 관념, 지금 틀린 게, 지금, 관용도 아니에요. 우리 관용하고 관념하고, 관용은 그렇게 관례대로 쓰고 있는 말인데, 몰라서 그렇게 썼던 거지, 관용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관용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사건을 용인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관용이에요. 근데 이건 관용이 아니고 틀리게 쓴 거예요. 지금 축구차기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축이 볼을 차는 건데 축구차기 해요. 요 말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쓰레기를 분리하여 봉투에 넣어야 한다. 편지 봉투, 서류 봉투는 어떤 것을 넣었을 때 변형이 안 일어나는 걸 봉투고요. 그 안에 나서 보자기처럼 뭐가 변형이 일어나는 건 봉지예요. 그래서 봉투와 봉지를 구분 못하고 있고요. 특히 쓰레기 봉지에다가 써 있는 말 보면 다 봉투라고 써 있어요.
청개구리를 해부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육부를 차례로 끌어내어서 이 말에서는 표본실에 개구리 있고 고기 예고만. 예 이건 무슨 이건 뭐가 틀려요? 개구리는 냉이를 그러시네요. 힘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럴 것이다. 말하자면 간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린 것이 많아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